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요즘 날씨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확실히 좀 풀려서 그런지 요즘 주변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도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벙커 크루들도 계획 다들 있으시겠죠? 다이어트 계획. 아, 저는 365일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한 게 그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늘 한결같은 모습이긴 예, 해요. 이 정도면 맞아요. 관리 잘하는 겁니다. 작년 지나고 보니까 네. 주위에 그 학창 시절에 말랐던 친구들이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라서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유지하던 분들도 작년은 못 넘기신 못 넘겨.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본격적인 40대 중반으로 접어들잖아요. 진짜 막 살이 막 여기 덕지덕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박사님께 한번 노하우를 배워보려고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날씬해 보이시는데 나이살이라는 네, 또 맞아요. 군살이라는 게 붙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제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벗으면 또 볼품 없어요. 네, 제가 탈의실에서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안 본눈 어떻게 드릴까요? 안 본 눈 좀 아까 세 드릴까요? 명이 같이 탈의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비법을 알려달라고요? 네, 제가 다이어트 배워야-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한 달 만에 10kg 뺐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4kg가 다시 쪘어요. 아, 봄이 오니까 또 먹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배울 게 그래서 없구나. 다시 다이어트 돌입해야 됩니다. 다시 네.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너무 많습니까? 많죠. 맞아요. 이 맛있는 음식들이 모두 0칼로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신박한 벙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세요. 진짜 요즘에 많은 분들의 고민이에요. 이 비만.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만은 질병입니다. 햄버거가 네. 알카에다보다 더 인류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비만을 유발하는 균이 있다. 있습니다. 한 유명 여자 배우는 살을 빼기 위해 담배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식욕 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정해진 몸무게가 좀 있습니다. 본인 체중에서 5에서 10%만 감량을 해도 이런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쉽게 빠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만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그 다이어트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아까 용주 씨가 얘기했잖아요. 주변에 부쩍 살찐 친구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네네네. 근데 그게 기분 탓만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몸무게가 증가했다라고 답한 비율이 3분의 1, 아. 32.7% 정도 되었는데 평균을 내보면은 한 5.8kg 정도 늘었다라고 답을 했다 그래요. 영국에서도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2040년부터는 흡연이 아니라 이제 비만이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거라고 하는 무섭다. 에딘버러 대학교 린다 볼드 교수의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비만일 경우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BMI 지수가 40 이상인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 위험률이 평균 체중인 환자보다 26%나 더 높다고 합니다. 뱃살이 인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다 옛날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거 없는 사실 말이야 이제. 옛날에도 틀린 말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했던 이야기죠. 비만은 질병입니다. 자, 이쯤에서 빨리 오늘의 지정 생존자 모시고 신박한 벙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이 나오신단 말이야? 정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마침 오셨군요. 허양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손소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이 지정생존자의 검증을 맡은 이용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타 방송 신박한 정리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신박한 벙커인데 신박한 거 좋아하시나요? 뭐 글쎄요. 식이 그리고 운동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장동선 박사님 아십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매일 밤 군것질하고 계시거든요.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나요? 빼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말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미 그들도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저의 도발에도 당황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신박한 벙커에 입성하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가시죠. 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뭔가 신박한 아이템을 들고 오신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정생존자 서울백병원 가정학과의 허양임입니다. 오늘 살떨리는 비만에 관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서 살이 떨립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요즘에 많은 분들의 고민이에요. 이 비만.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게 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만병의 근원이라고까지 하는지 그걸 네.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비만이 질병이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비만이 단지 체중이 많이 나가고 보기에 살이 쪄 보여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정의를 한 거고요. 또 심리 사회적인 영향도 주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비만의 네. 기준이 뭔가요, 선생님? 네, 비만의 기준도 결국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낸 거죠. 우리나라의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몸무게를 키 미터 값은 걸 2번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 우리가 비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복부 비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둘레가 우리나라 성인 남자에서는 90cm 이상일 때, 여성에서는 85cm 이상일 때 우리가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체질량 지수랑 복부 비만 지표, 여러 가지 체지방 분포 이런 거 같이 평가해서 비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기준은 네. 그럼 알아봤는데 그러면 네. 실질적인 원인을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비만의 원인. 네, 비만의 원인이 유전적으로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에 문제가 있거나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체중이 느는 이런 병적인 비만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만은 결국 여태까지 내가 지내는 동안 필요한 열량보다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네. 운동량은 줄고 먹을 건 너무 풍족해지면서 결국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운동량이 줄고 먹을 게 풍족해졌다. 제가 네. 늘 느끼고 있는 문제 중에 네,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짜 차 타고 다니고 나서부터 살도 많이 쪘고 네. 아무래도 그쵸, 그쵸.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 아까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비만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비만 키워드 토크 시작해볼게요. 내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알카에다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알카에다였는데 역대 최고로 신박한 벙커 최고로 무서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알카에다와 비만 이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알카에다면 테러리스트 집단인데 네. 알카에다 멤버는 비만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크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네, 테러를 이렇게 운동을 하자게 해야 되니까. 역시 실제로 없긴 없어 보이긴 같잖아요. 하네요. 네. 본 것 같아요. 고생 뉴스에서. 많이 하니까. 네. 그런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 햄버거가 네. 알카에다보다 더 인류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햄버거가 알카에다인가? 그럴 수도 무슨 있어요. 얘기지 이게? 네, 맞습니다. 용주 씨가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맞아요, 이게? 네, 이게 실제로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2017년에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후편을 내놓았는데 예. 그 호모데우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뭄, 에볼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폭식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초가공식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유발 하라리가 경고를 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비만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가공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초가공식품은 가장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식품을 이제 얘기하겠죠. 빵을 예를 들자면 뭐 밀가루, 소금, 이스트 이런 것만 가지고 빵을 만들면 그거는 이제 가공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식품 첨가제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빵 같은 그런 빵은 그 초가공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 예에는 과자나 뭐 소스 아니면 햄, 소세지, 과일을 가공한 음료수 이런 것들도 이제 초가공식품에 엄청 들어갑니다. 많네요. 네. 이게 그렇게 위험했구나. 일단은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먹거리들이 초가공식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르고 그냥 먹고 있었는데 그럼 이런 초가공식품이 왜 위험하다는 건가요? 여기 사실 초가공식품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요. 모든 초가공식품에는 대개는 합성 착향료라고 하는 향기를 내고 그다음에 그 음식의 풍미를 더하게 해주는 인공적으로 만든 향이 들어가요. 그 합성 착향료가 식욕을 자극해요. 네. 예, 식욕을 자극해서 비만을 유발을 하는 것을 유도를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사실 연구도 진행이 됐었어요. 2019년에 발표된 미국에서 연구했던 연구가 있는데 한 20명 정도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쪽은 그냥 자연식품, 한쪽은 초가공식품을 먹게 하는데 2주 만에 초가공식품을 먹은 군에서 0.9kg 체중이 더 늘었다라고 보고가 됐고 포만감을 느낄 정도까지 먹는 거였는데 초가공식품을 먹는 군에서 508칼로리 정도를 더 먹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 체중이 더 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초가공식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피당 열량이 높은 식품이 좀 많아요. 네. 실제로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경우에 먹어도 배가 안 부를 정도 양이지만 열량은 밥 한 공기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비만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배부를 때까지 계속 먹으면 당연히 살찌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 초코 이렇게 씌워져 있는 요 과자 요거 하나에 뭐 밥 한 공기 칼로리라고 막 진짜. 근데 그거 하나 먹어서 배부르냐고요. 아니 한 20개는 먹어요.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의 위험을 전하는 연구는 또 있는데요. 스페인에서 2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초가공식품을 더 많이 섭취한 쪽에서 조기 사망 위험이 62%나 높았다고 엄청난 합니다. 수치네요. 사실은 현대에 살다 보면은 너무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간편하게 먹고 연령만 딱 채우고 이제 떠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피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건 좀 없을까요, 교수님? 되도록 줄여서 먹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먹게 된다면 좀 건강에 덜 위험하게 먹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네. 적어야겠다 이거. 일단은 네. 일단은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제조나 조리 과정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 퓨린 같은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많이 먹게 되면 통풍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통조림을 좀 열어두면 이 퓨린이 약간 그런 통조림 안에 있는 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날아가서 좀 덜 먹게 될 수 있다라고 열어서 얘기를 바로 드리고요. 먹지 말고 말고. 조금 상온에 뒀다가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꿀팁이고요. 네. 그다음에 육류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소세지, 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질산염이라는 이제 그리고 보존제 같은 게 오랫동안 보관하게 된 보존제가 있는데 발암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이제 절이를 하게 되면 그런 물질이 조금 더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햄거 먹어라. 네, 아니 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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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무지, 뭐 맛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사카린, 나트륨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착색제도 있고 색깔을 좀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에 약간 헹궈서 먹으면 살짝 빼서 먹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식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식빵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븐에 살짝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려서 먹으면 약간은 조금 더 줄여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먹으면 사실 건강에도 더 좋은데 맛도 더 있거든요. 맛도 있죠. 네. 꿀팁들이 아주 네. 다양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딘가에서 그 비만을 유발하는 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요즘에 진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장내균에 대한 연구가 사실 비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환에서도 관련성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비만에 관련해서도 어떤 균이 많은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덜 체중이 늘더라 이런 연구들이 좀 되고 진짜. 있어요. 장에는 1g당 약 1000억 마리. 1000억 개의 이제 세균이 살고 있는데 예. 그 장내 균 중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균 그리고 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균의 균형에 따라서 체중 증가를 더 일으키기도 하고 체중을 더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만균, 뭐 날씬균 이렇게 얘기를 예. 드리면 대표적인 비만균 종류가 피레미쿠테스라는 게 있어요. 장내 유해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당분을 발효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게 하는 균이라고 알려져 있고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의 활성도를 떨어뜨립니다. 즉 그만 먹어야 된다는 신호를 덜 받게 하는 거죠. 날씬균의 대표는 박테로이데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체지방의 분해가 좀 잘 되게 해주고 또 지방 연소도 잘 되게 합니다. 박테로이데스가 많은 구성에서 좀 많은 분들이 똑같이 먹어도 덜 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 입증하는 동물 실험도 있어요. 2008년도에 미국 메이오 대학교에서 쥐한테 똑같은 먹이를 먹이고도 비만균을 주입했던 쥐는 장에 그 세균이 없는 쥐보다 살이 1.5배나 더 쪘대요. 그러면 우리 다들 그 안에 있는 그 착한 균, 그 날씬균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은 네. 없나요? 있습니다. 그거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내균은 그 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주면 그런 유산균이 더 많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아하는 식품이 있어요. 뭐 좋아해요? 식이섬유를 좋아해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네. 그 날씨균이 많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의욕 저하. 그래서 채소나 통곡물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평상시에 많이 먹으면 날씬균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먹으라고. 결국에는 또 풀 먹으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절망적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가나 했더니 네, 어렵네요. 쉽지 어렵네. 않네요. 풀 먹기 어렵습니다. 아유, 어렵네. 근데 결국엔 어쨌거나 이 식습관이 뒷받침되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데 전 어렸을 때 이 비만균 관리를 좀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확 찌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안 먹어요, 솔직히. 근데 이 요즘에는 이 소화 비만도 사회적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이 2015년에는 1,837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3,812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우와. 와. 소아비만 아이들 성인 됐을 때 70%까지도 성인 비만이 된다고 해요. 성인 비만이 되면 또 결국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질환이 생기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다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 소아비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방은 결국 우리가 언젠가 쓸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체중이 늘 때는 이미 만들어진 지방 세포에 지방의 크기만 커지면서 체중이 는다면 아이들은 성장기 때는 세포 수 자체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장할 곳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도 체중이 잘 느는 환경을 갖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생겨난 그 비만 네, 세포, 그 지방 세포는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줄어들진 않아요. 개수가. 체중이 빠질 때 지방세포가 찌그러지고 또 내가 에너지가 많으면 그 지방세포의 열량을 저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 때 세포가 늘면 성인 돼서 훨씬 더 체중 관리가 불리해집니다. 한쪽에서 비만으로 고생한다면 요즘에는 또 새로 생겨난 프로아나라고 하는 현상이 일부 10대들 사이에서는 유행을 한다고 해요. 프로아나? 프로아나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로아나라는 단어 프로 아나운서. 프로 저를 아나운서. 또 지칭하는 네. 건가요? 프로아나? 뭐 프로 아나운서시긴 하죠. 근데 이제 네. 여기서의 프로는 좀 다른데 그 라틴어에서 나온 프로라고 그러면 찬성한다라는 예. 거고 아나는 여기에서는 아노렉시아라고 그래서 거식증을 의미하는 합성어예요. 선생님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있습니다. 좀 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SNS 문화가 있으면서 예. 이제 해시태그를 거는 거죠. 프로아나 아니면 뼈말라 이런 우리나라 말로는 뼈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뼈만 남을 정도로 마른 것. 그러니까 그런 마른 몸을 선호하면서 급식 티 안 나게 안 먹기, 뭐 엄마 몰래 먹고 토하기, 뭐
뭐 이런 것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내가 얼마나 말랐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거나 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근데 해요. 이런 문화를 중요한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이걸 실제로 이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에서 실험한 게 있는데 일단 거식증이 생기게 되면요. 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뇌에서 내 몸이 어느 정도 크기고 어느 정도 체중인지를 인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 몸에 대한 인지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사실 나는 지금 전혀 살찐 게 아닌데 내 몸이 굉장히 더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문틈을 가상현실에서 놔주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는데 자기 진짜 몸이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너무 커서 난 지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겁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비타민과 그리고 게맛살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네, 버텨요? 그마저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깡 마른 몸이 굉장히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식욕 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10대가요? 네, 그런데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아이가 병원에 간다고 해서 식욕 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해 줄 리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인 경로로 아이고, 안 구입한 되네. 식욕 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했다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식욕 억제제 분명히 몸에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뭐 다이어트가 되는 건지 그거부터 한번 알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배가 고픈지를 몸에서 인지한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뇌로 가면 이제 먹어라라는 신호를 보내잖아요. 근데 식욕 억제제는 이 뇌에서 내려가는 먹어라라는 신호를 억제하는 거예요. 식욕 억제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마치 마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심각한 우울증이라던가 성격이 변한다던가 심할 경우에는 환청이라던가 환각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머. 체중을 줄여야 다른 건강상의 이득이 생길 걸 기대하는 분들한테만 식욕을 조절해 드릴 필요가 있을 때만 단기간 사용을 하고요. 비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너무 다행스럽게도 장기간 1년, 2년 이상씩 사용할 수 있는 허가받은 약제들이 있어요. 4가지 이상 있고 그리고 모든 약이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예. 우리 인류는 끝없이 비만과 싸워왔습니다. 혹시 다이어트의 역사가 얼마나 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약 70년인데요. 지난 70년간 2만 6천여 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하고 또 소멸했습니다. 그중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끝이에요? 아니요, 끝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역사 속 기상천외한 다이어트 방법들, 이것에 관해서 제가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퀴즈가 나올지 모두 궁금하시죠? 궁금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맞힐 것 같아요. 과거 한 유명 여자 배우는 살을 빼기 위해 담배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배우는 하루에 겨우 수프 한 접시와 블랙커피 한 잔, 그리고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이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우가 하루에 피웠던 총 담배의 개수 몇 개일까요? 정답 예, 40개. 40개. 아, 내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많겠다. 200개도. 200개요? 네, 시사장에 말이 되나? 레이스. 레이스. 나 레이스 할래. 레이스. 저도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갑시다. 사실 아니고 레이스에서 120? 잠깐만. 350. 아, 갑자기 도박하게 되시네요. 빨리. 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80개입니다. 예, 상당히 그러니까 맞았어. 아니, 자, 이 네. 배우가 누구냐면은 이 오즈의 마법사의 이 주인공이었던 주디 가란드 씨거든요. 근데 이 주디 가란드 씨가 이 OST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거 부르신 분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그거 이제 부르셨는데 그녀는 이제 오즈의 마법사 이제 촬영 당시에 가녀린 모습을 위해서 담배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것을 또 강요당했다. 강요당했어요. 진짜. 강요당했다. 아이고야. 50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가 그렇게 사실 몸에 나쁜 게 아니라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나 봐요. 잘못 그래서 알았구나. 사람들한테 일부러 피우라고 막 권장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한 담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식욕이 올라왔을 때 담배를 피우라고 권장하는 광고를 내보냈다라고 그러고 또 의사가 추천하는 담배 뭐 이런 슬로건도 말도 막 안 돼. 했었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옛날에 있었다. 맞습니까? 네, 있었죠. 사실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식욕 억제제로 사용한 적도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오기 전에 원주민들 사이에서 배고픔을 억제하기 용도로 이런 니코틴을 좀 사용을 했었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를 태우면 어느 정도는 기초돼서 열량 소모가 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체중 증가도 있지만 담배를 끊고 나면 군것질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체중이 조금 느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금연을 시도하시면 반드시 이 비만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식단도 같이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꿀팁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동의보감에는 살을 빼기 위한 방법인 연진복수법이 소개되었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연진복수법이란 이것을 하루에 360번을 해서 배고픔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360법을 해서 배고픔을 사라지게 한다고요? 예, 하루에 360번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정답. 예.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어. 박수 치면 살 빼. 웃는 거. 정답. 뭔가 절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360배 하라고요? 뭐 360배 뭔가 배를 굽히는 행동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말. 너무 큰 힌트를 또 막 주시고. 말? 그러면 우리 박사님은 살이 찔 일이 없는. 살이 찔 일이 그러니까 없으시 제가 말을 멈추면 갑자기 비만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더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감 못 잡겠어요. 복식호흡? 아닐 것 같아 정답. 아무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본에 안 나와 있으면 기자님도 못 맞추시네. 예. 나 지금 척척 뭐 박사인데 잠깐 네. 세수 같은 거 아닐까요? 세수를 세줄 360원 하면 이거 얼굴이 나만 나겠습니까? 피부 아주 그냥. 대본에 정답 없으니까 다 바닥 근데 드러내는 거야 저는 지금. 기분이 좋은 게 다 네. 바닥 드러내고.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은 게 뇌과학 박사님이나 예. 과학 전문 기자님이나 저나 별반 다를 게 없고 동급이었던 거죠. 그동안 다 잠깐만요. 대본에 의지했던 그러니까. 허준 거구나. 선생님 그림에 날씬하게 안 나오잖아요. 허준 선생님이 네. 퉁퉁하게 나오시지 않으세요? 아니 한번 들어보자. 네. 뭔지. 자, 그래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침 삼키기입니다. 어이? 말도 안 된다. 삼키면 살이 빠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편하게 입을 다물고 혀로 위아래에 이를 핥아 침을 모아 삼키기를 하루 360번 하면 배고픔이 사라진다. 과학자가 못 맞출만 했네요. 네, 못 맞출만 하셨어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3일 5일 동안은 조금 피곤하지만은 점차로 몸이 가벼워지고 든든해지는 느낌을 좀 받아서 실제로 그 당시에 궁녀들이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게 자연적으로 저희 계속 침 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아서 삼킨다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식에 대한 갈망이 막 있을 때 식욕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구강 자극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가 좀 있어서 아마 그런 개념으로 모아서 좀 뭘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삼키는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억지로 좀 해석을 하자면. 이걸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석을 억지로 해석하자면. 그러지 않았을까. 오. 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선조들이 이걸 알고 있었고 허주는 틀리지 않았다. 맞습니까? 뭐 제가 허씨라서 그런데 그렇게 좀 해설을 해드리고 싶네요. 대본이죠 뭐.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돌아온 썰 풀어주는 남자 다들 문제 마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다음 이거 편집 안 되긴 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될 것도 같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오늘 해설해주신 허 교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에도 뜨거운 이야기거리와 여러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갑자기 허 교수님 괜히 나왔다 이러시는 거 지금 엄청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네. 내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칼로리입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칼로리인데요. 답이 너무 오늘은 쉽네요. 너무 뻔하네요. 쉽네. 네네네. 이거 뭐 비만 탈출하려면 칼로리 따져 먹어라 뭐 이런 거 그냥 뭐 너무 평이한 대답 아니죠? 맛있으면 0칼로리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까. 아니겠죠. 네.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서 뭐 이제 먹을 때마다 이제 칼로리 따져가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뒤통수 맞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로리의 함정이 있거든요. 네. 칼로리 함정? 칼로리 함정. 근데 실제로 음식이 몇 칼로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칼로리 어떻게 측정하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리고 사실 약간 미심쩍은 게 뭐 예를 들어 피자 한 조각에 몇 칼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네. 솔직히 가게마다 피자 크기도 다 조금씩 다르고 어떤 데는 토핑 조금 더 올려주고 이런데 이게 몇 칼로리라고? 이러면서 약간 의심하면서 먹죠. 이제 그 피자 같은 음식 전체 칼로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오차들은 당연히 있을 텐데요. 칼로리 정의부터 일단 이해를 하자면 1g의 물을 1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열량. 열량을 칼로리라고 해요. 오. 음식물을 태우는 거예요. 아, 음식물을 태우면은 그 음식물을 태울 때 열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나는 열로 주변에 있는 물이 몇 도가 올라가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 열량을 소모를 한 건데 그거는 몸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소화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태우는 거랑 비슷한 건데 아주 느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되는지는 측정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산소 넣어서 태울 때 일어나는 작용이 이제 열량을 측정하기에는 비슷한 작용이라고 보고 측정을 하는 건데 같은 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밥 한 공기 300칼로리고 네. 설탕 10숟가락이 300kcal이에요. 네네. 차를 예를 들었을 때도 같은 기름을 써도 나오는 출력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밥이랑 설탕은 소화시킬 때 들어가는 열량 차이가 또 있고요. 설탕 10스푼 먹어도 배는 안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칼로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설탕 10스푼을 먹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 먹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밥 한 공기를 먹은 사람은 그 밥 한 공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몸이 열량도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거기에다가 포만감까지 들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칼로리의 음식이라도 사실은 그 음식이 질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비만이나 혹은 다이어트에 주는 효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차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연비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1리터를 주유한다고 그쵸. 모든 차가 똑같이 멀리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무겁고 연비 안 좋은 차랑 거의 기름 소모 안 하는 차랑 다른 것처럼 네. 똑같은 1리터가 1리터가 아닌 것처럼 몸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들어올 때 기름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좋은 기름 써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몇 칼을 넣어서 이것보다 음식의 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의 질이라고 하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열량만은 아니거든요. 네. 5대 영양소 있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영양소 균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되고 특히나 다이어트 하실 때 음식을 줄이다 보면 실제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있게 칼로리를 낮추고 잘 드시려면 또 아까 얘기했던 야채, 과일 이런 쪽으로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되고 가공식품이나 아이스크림, 과자처럼 그런 미량 영양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을 줄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맛이 없다는 거죠. 네. 다이어트에는 요령이 없다는 네. 거. 굶다가 그걸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 네. 난리 났다 난리 근데 났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다이어트를 하면 일단 야채 많이 먹고 샐러드만 먹는다 하시는데 거기에 대영양소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다만 비율을 낮추고 열량을 낮추는 거고 평상시보다 단백질 음식은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손실을 예방을 해야 나중에 근육이 유지가 돼야 나중에 원래 식단으로 돌아갔을 때 체중이 다시 느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 개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자체가 나머지보다 2~3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더 많이 신경 써서 드셔야 돼요. 네. 닭가슴살, 아보카도에 샐러리. 아우 다이어트 얘기 나오시니까 오늘 신났네요. 나오시니까? 네, 나오니까 네. 오늘.
그래도 어쨌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보면 조금이라도 낮은 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게들 찾아 드시고 제로 칼로리 뭐 콜라, 예. 제로 칼로리 사이다 이런 것들 많이 드시던데 이거는 실제로 제로 칼로리인가? 오.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같은 양의 설탕보다 2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200분의 1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그렇긴 한데 200분의 1이긴 하지만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열량이 존재하는데 식품 성분 표시 규정에 따라서 네. 음료 100ml당 네. 5kcal 미만일 때는 네. 0이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올림 하듯이 그냥 내림 해버리는 거예요. 100ml당 5kcal면 없는 게 아닌데 그냥 표기할 땐 0이라고 표기만 하는 거죠. 아니 0이면 0이지 뭐 5 맞아요. 밑은 0이고 뭐 보통 음식을 만들다 보면 실제로 0이라는 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제조 과정에서 네. 조금 미량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미량 들어가는 것까지 규제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정도는 오차 범위라고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규정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 게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이 아스파르탐 같은 인공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살을 더 찌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허.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쥐한테 설탕하고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각각 먹인 다음에 변화를 관찰했는데 아스파탐을 먹은 쥐가 설탕을 먹은 쥐와 비슷한 수준으로 혈액 내에서 지방이나 아미노산들의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연구진은 인공 감미료 역시 비만이나 당뇨병에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또 주변에 보면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모태 마름 친구들이 또 맞아. 있잖아요. 실제로 네. 있어요. 본인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예, 아니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타고난 거라고 봐도 될까요? 환경적인 영향, 유전적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먹었는지, 어떤 속도로 먹었는지 그런 것도 다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가 나와서 이렇게 그런 식사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해진 몸무게가 좀 있습니다. 내가 약간 그걸 이제 세트 포인트 네.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내 뇌가 생각하는 나의 적정 몸무게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요 세트 포인트가 조금 높은 편이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낮고 이런 유전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이제 셋 포인트가 이제 딱 설정이 되면은 그걸 올리기도 어렵지만은 사실은 내리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셋 포인트가 아무리 유전적으로 마른 체형을 셋 포인트로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 셋 포인트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거는 세트 포인트를 낮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운동하고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먹는 음식을 바꾸고 해가지고 뇌가 딱 이 정도야 하면은 세트 포인트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요가 오면 세트 포인트를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한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몸무게가 90이다가 다이어트 성공해서 80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항상 한 80 정도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세트 포인트가 바뀐 거죠.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그래도 그 내 몸무게가 있다고 유지하고요. 예. 체중을 많이 감량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을 해보면 사실 2년, 3년, 4년 시간이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내 몸무게를 한번 그 세 포인트를 낮추는 굉장히 어렵고 그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세 포인트가 낮춰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변화된 생활 습관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상 이득이 되는 체중 감량 폭은 내가 아무리 비만하더라도 정상 체중까지 가는 것만이 이득이 아니라 본인 체중에서 5에서 10%만 감량을 해도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이런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이 목표가 아니라 5에서 10kg만 먼저 목표로 잡고 감량을 하고 유지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0.1톤 100kg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비만으로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셋 포인트가 한 90kg이나 100kg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저분은 좀 뚱뚱한 분이지만은 신체 상태는 굉장히 건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조금만 감량을 해도 네, 네. 5kg, 10kg만 감량을 해도
그걸 오래 유지하면 얼마든지 건강상 이득은 볼 수 있습니다. 네. 세트 포인트를 낮추려면 일단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예, 저처럼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좀 손쉽게 빠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는데 다이어트 일기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는지 우리 뇌한테 맡기게 되면 원래 세트 포인트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내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내 몸무게가 어떤지를 일기로 기록하기만 해도 정말로 이 심리적 압박도 생기고 습관도 바꿀 수 있고 해서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해요. 이걸 실제로 미국 건강연구센터 카이저 퍼마넨테에서 그 음식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중을 2배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우리가 사실 하루 많이 먹었다고 당장 체중이 느는 건 아니고 그죠?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일기를 쓰다 보면 이날은 좀 많이 먹었다. 그럼 다음 날 또 조정을 할 수 있고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으면 저녁 식사를 좀 배고픈 거랑 상관없이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되고 사실 일기를 쓰는 게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기를 잘 쓰게 하기 위한 것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쓰기 싫은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전후를 남겨서 그걸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앱에다 넣는 게 편한 사람들은 앱을 사용하기도 하고 웹에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요즘 있습니다. 앱이 너무 네. 잘 나와 있어서 저도 써봤는데 내가 어디서 먹었다 하나만 더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네. 자, 올 봄에는 미용뿐만 아니라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만과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가볼게요. 네,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나왔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샐러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풀. 잠깐만. 왜요? 일단 거꾸로 든 거에 놀랐고요. 제가 거꾸로 든 거에 놀랐고 이 내용물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비만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이거 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떤 의미죠? 이게 뭐죠? 사실 이제 우리가 체중 감량, 다이어트 하면 시기, 운동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지키기 어려서 그렇지. 근데 사실 잠자는 거, 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 자극 호르몬, 그렐린은 많이 나오고 렙틴은 줄고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돼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식욕이 증가되고 특히 고열량 음식이 먹고 싶거든요. 네네. 밤새고 나면 라면이 땡겨요. 맞아요. 맞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잘 잔다는 게 시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도 언제 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체중이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밤에 먹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이게 방송이 조금 시간이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야식 드시지 마시고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씻고 자라. 네. 결국 다이어트도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국영수네요. 네, 왜냐하면 운동이죠. 식단 조절,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바른 생활만큼 효과적인 게 없겠죠. 자, 우리 지정 생존자가 준비한 생존 키트까지 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허양임 교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도 촬영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원인부터 기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지 너무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방송 보시고 모두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중요한 네.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만하고 이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오늘 우리 허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am what I eat.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의학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 아저씨가 옛날에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식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좋은 거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네.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찍 주무세요. 국영수. 네. 일찍 들어갑니다. 주무세요.